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희로애락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밴드 음악에는 이러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매주 화요일 희로애락과 함께 그 형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지난 몇 주간 어떤 일상을 보내셨나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에 온 힘을 쏟은 학우분들도, 화창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를 다녀온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을 마친 뒤 학업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다양한 행사를 즐겼는데요.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자마자 열린 동인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즐겨서 정신없기도 했지만 알찬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바로 지난 5월 우리의 3일을 알차게 채워준 대동제인데요. 학우분들도 재밌게 즐기셨나요? 저는 특히 6일과 8일 MC 훈님과 학생 무대 진행을 하면서 학우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아서인지 월화 밴드제와 밴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밴드는 우리의 청춘을 빛내준 팀들입니다. 축제를 즐겁게 즐기신 학우분들은 오늘 소개할 밴드를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가슴 뛰는 무대로 우리의 청춘을 더욱 빛내준 밴드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밴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빛내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FT 아일랜드입니다. FT 아일랜드는 2007년 6월 7일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그룹명은 5개의 보물섬이라는 뜻입니다. 데뷔 당시 5인조 밴드로 대중 앞에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데뷔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은 후 3인조 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메인 보컬의 이홍기, 베이스와 서브 보컬의 이재진, 드럼의 최민환을 멤버로 다양한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어떤 음악을 우리에게 전해왔을까요? FT 아일랜드는 K-록 발라드라는 수식어를 가지며 밴드 음악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2007년 타이틀곡 사랑 아리로 데뷔했고 데뷔와 동시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사랑 아리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음반 판매는 12만 장을 돌파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해 다양한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화려한 데뷔를 알렸는데요. 소녀시대, 빅뱅, 슈퍼주니어 같은 아이돌 음악이 대중음악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당시 FT 아일랜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FT 아일랜드지만 데뷔 초에는 상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팬인 프리마돈나는 많은 아티스트가 나오는 공연에서도 아이돌 팬들에게 지지 않고 월드컵 경기장 한 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프리마돈나의 응원 아이템은 노란 깃발인데요. 다양한 색의 불빛을 가진 아이돌 팬들의 응원봉 사이에서 빛이 나지 않는 노란 깃발이 암흑으로 보여 까만 부대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깃발이 모여 암흑으로 보일 정도라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FT 아일랜드를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는 일화인 것 같은데요. FT 아일랜드의 러브 인 더 시티 듣고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러 가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러브 인 더 시티는 FT 아일랜드가 우리 축제에서 선보였던 곡이죠. 처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매력적인 후렴구로 우리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축제 2일차에는 비가 내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장식해준 그들 덕분에 우리의 청춘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무대를 하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기셨나요? 듣다 보면 나 이 노래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무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T 아일랜드는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들이 데뷔했을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아이돌 밴드에 대한 인식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프로듀싱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더불어 멤버 이홍기는 자신이 즐겨 듣는 노래와 다른 결의 음악을 하는 것에 괴리를 느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까지 흔들린 시간은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홍기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힘든 시간 속에서 밴드라면 자작곡을 해야 한다 라는 편견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누군가가 더 좋은 퀄리티로 제공하고 그 노래를 소화했을 때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정체성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며 그들의 노래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직접 프로듀싱하며 더 다양한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여러분들은 타인의 시선과 나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FT 아일랜드가 오랜 시간 지켜온 것처럼 자신의 중심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노래로 힘을 얻어보면 어떨까요? FT 아일랜드의 발에 듣고 오늘의 두 번째 밴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8시 31분. 여러분은 국내 밴드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히로애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밴드 음악에 담긴 히로애락의 형태를 찾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청춘을 빛내준 오늘의 두 번째 밴드는 바로 잔나비입니다. 잔나비의 풀네임은 그룹 사운드 잔나비로 원숭이띠인 멤버들의 특징을 담은 이름인데요. 그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나비와 관련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숭이의 방언을 사용한 독특한 팀 이름입니다. 잔나비는 리더와 보컬의 최정훈, 기타 김도영을 멤버로 한 2인조인데요. 이들은 2014년 4월 28일 디지털 싱글 로켓와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로켓은 우리 학교 축제의 마지막 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준 곡이죠. 잔나비가 우리 학교를 찾아오기 이틀 전 잔나비의 인스타그램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축제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받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는데요. 저는 이 게시물을 보고 모든 무대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잔나비가 또 어떤 감동을 전해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곡들이 담긴 댓글을 보면서 축제를 기다리는 재미를 느끼기도 했는데요. 매년 같은 형식의 무대와 노래를 선보이지 않고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들에게서 정말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선택될지 기대감을 품고 마주한 축제의 마지막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었는데요. 잔나비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바로 워라밴드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리 학교의 인디밴드 동아리 노모스의 보컬분이었습니다. 로켓이라는 곡으로 일명 짬나비 팀을 꾸리게 된 하구분은 사연의 주인공으로 잔나비와 같은 무대에 올랐는데요.
밴드 동아리의 낭만을 시작하게 해준 밴드와 같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기분은 어떠셨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잊지 못할 그날을 떠올리며 잔나비의 로켓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잔나비의 대표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타 인트로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부터 늦여름에 꼭 들어야 하는 그 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이 정말 많은 팀인데요. 그런데 노래 제목을 떠올리다 보니 다른 가수들에 비해 제목이 유독 긴 잔나비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 최정우는 한 프로그램에서 밴드 산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 제목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잔나비의 노래 중에서 제목이 가장 긴 노래는 바로 이 곡이죠. 소개하기 전에 숨 한번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마치 시 한 편을 읊은 기분인데요. 이 곡이 원래 제목은 사랑하긴 했었나요? 였지만 강렬함이 적은 탓에 가사의 한 부분을 모두 적어 무려 42글자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긴 제목으로 인해 이 곡이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 곡을 더 널리 알려준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잔나비에게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영상이 재생됐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무대에서 선보인 이 곡은 그들의 존재를 더욱 강렬히 뽐내주었는데요. 원래도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팀이지만 이날은 유독 더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연 전날 멤버 최정훈이 고열에 시달린 탓인데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노래와 무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하신 학우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잔나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우리 학교 축제 영상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어떤 영상인지 얘기 나눠볼게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3일간의 대동제가 끝난 9일, 잔나비 유튜브에는 우리 축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은 그들이 선보였던 다양한 무대 중 5월의 밤을 담은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의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무대를 즐기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학우 여러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노래 속 가사가 우리 축제에 잘 어울려 더욱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잔나비 그리고 FT 아일랜드의 열정이 담긴 무대를 어떻게 즐기셨나요? 우리와 같이 밴드가 전하는 무대에 청춘이 빛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춘을 빛내준 만큼 또 어떤 이들이 청춘을 빛내주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FT 아일랜드와 잔나비는 유튜브 채널 카더정원의 스크로브락에 출연해 고등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FT 아일랜드는 시즌1의 첫 번째 게스트로 고등학교 밴드 수평선을 찾았는데요. 학생들의 무대를 감상하고 다양한 조언도 해주면서 그들의 음악에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활동 중인 밴드의 응원은 앞으로 열심히 꿈을 키울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잔나비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스크로브락 시즌2의 가요제에서 오프닝 무대로 힘찬 에너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학생들 뒤에서 어린 꿈을 든든히 지지하며 등장한 잔나비는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될 때는 바로 한 분야에 푹 빠진 어른을 볼 때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지만 이번 축제 때만큼은 스크로브락에서 즐긴 학생들처럼 꿈꾸는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밴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FT 아일랜드와 잔나비였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으며 오랜 시간 노래해온 FT 아일랜드, 그리고 열정 넘치는 무대로 꿈을 꾸게 해주는 잔나비의 이야기를 듣고 학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꿈을 꾸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들려드리면서 5월 19일에 희로애락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청춘을 응원하는 FT 아일랜드와 잔나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형태에 색이 더해졌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지연우,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소미였습니다. 희로애락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색다른 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점심방송 뉴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계 다양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지연우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험도 끝나고 재미있는 축제도 끝난 지금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즘 여유로운 일상이 이어지다 보니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만나 놀고 수다도 떨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막상 밖에 나가면 금방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운 날씨에도 친구와 함께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밖보다는 시원한 실내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낼 장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더현대 서울인데요.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일반 백화점처럼 쇼핑과 푸드코트가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백화점에는 숨은 건축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더현대 서울 건물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트렌드의 성지, 더현대 서울의 건축가는 바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처드 로저스입니다. 리처드 로저스는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하이테크 건축이란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어야 할 구조물이나 설비들을 과감하게 외부로 드러내서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리의 퐁피두 센터가 바로 이 하이테크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건물 외벽에 배관과 에스컬레이터 같은 내부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처음 공개됐을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건축가가 지은 백화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 리처드 로저스가 지은 더현대 서울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에 들어서면 건물 안에 기둥이 별로 없어 탁 트인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엔 아주 놀라운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내부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요. 더현대 서울은 약 60m에 달하는 거대한 무주 공간, 즉 기둥이 없는 공간을 실현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주 공간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붕 구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은 가로 134m,
세로 59m에 무게는 880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텨주는 것이 바로 8개의 대형 철골 프레임입니다. 지붕의 꼭지점이 철골 프레임과 케이블로 연결되고 그 철골 프레임이 다시 건물 벽체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붕을 아래에서 받치는 대신 위에서 케이블을 매달아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 방법 덕분에 건물 내부의 기둥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둥이 적어지자 건물 내부는 기존 백화점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보이드 기법까지 사용됐는데요. 보이드 기법이란 1층부터 천장까지 건물 전체를 세로로 뚫어 모든 층에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 기법입니다. 그래서 더현대서울은 지하층에서도 유리천장을 통해 햇빛을 받을 수 있죠. 지하에서 자연광을 느낄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 건물의 핵심 기법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현대서울의 건축 방식인 지붕에 달린 케이블과 보이드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도 창의적이고 주목할 만한 방법이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핵심 건축 기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느끼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건물을 올려다봐야 하는데요. 더현대서울의 위를 보면 건물의 바깥쪽은 굵고 붉은 기둥들이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둥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이 붉은 기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건물의 무게를 외부에서 지탱하는 구조적 역할을 합니다. 내부에 있어야 할 구조물을 과감하게 바깥으로 꺼낸 모습에서 리처드 로저스 특유의 하이테크 건축 방식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기둥들을 왜 하필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칠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자적색 기둥과 단청의 색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니 서양의 최첨단 건축 기술과 한국의 전통미가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건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화점이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현대서울을 소개해드린 이유 잊지 않으셨죠? 바로 더현대서울이 여름 맞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기 좋다고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건물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12m 높이의 인공폭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폭포 소리가 마치 자연 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폭포뿐만 아니라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까지 있어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친구와 벤치에 앉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수다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친구와 대화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더현대 백화점의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팝업입니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내일인 5월 21일부터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헌터스의 1주년 기념 팝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던 입장으로서 꼭 가서 팝업을 구경하고 다양한 굿즈들도 만나보고 싶은데요. 더운 여름 시원한 백화점 안에서 자연도 즐기고 다양한 팝업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번엔 여름에 가기 좋은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 32분. 여러분은 윕스 건축사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더운 여름에 가기 좋은 건축물인데요.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건축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너무 더워서 서울까지 갈 힘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비교적 가까운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립익산박물관인데요.
저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학생 때 체험학습으로 갔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는 왜 이런 곳에 왔나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박물관에 담긴 역사적 소중함을 알고 나니 그때 자세히 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국립익산박물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의 건축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가치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국립익산박물관은 삼국시대 최초 불교 사원터인 미륵사지 서남 쪽에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적 밀착형 국립박물관입니다. 사실 이 박물관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박물관이 멀리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웅장한 외관을 가진 큰 건물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국립익산박물관은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낮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설계자들은 건물을 최대한 낮추고 땅속에 감추는 방식을 선택해서 건물이 잘 보이지 않게 했는데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륵사지 때문입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세워진 사찰인 미륵사의 터인데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륵사지 바로 옆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새로 지은 건물이 미륵사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계자들은 건물을 드러내는 대신 최대한 숨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1층 구조로 만들어 건물과 유적지가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건물 지붕을 잔디로 덮어 자연스럽게 주변 풍경과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설계 덕분에 국립익산박물관은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건물을 드러내는 대신 역사와 하나가 되어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건물을 만들었다니 정말 상을 받을 만하지 않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박물관이 가진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물관이 지하에 지어진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륵사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있는 미륵사지는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입니다. 백제 미륵사지는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터로 백제가 얼마나 강력한 국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미륵사지가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인류의 유산이 된 것이죠. 미륵사지에는 원래 3개의 석탑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절터와 함께 2개의 석탑만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서쪽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대의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이 석탑을 고대 건축의 실제 사례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우리나라 불탑 건축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탑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왔는데요. 그러던 1980년, 백제 문화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자 미륵사지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기와, 토기, 중국 도자기와 같은 유물들이 무려 약 19,000점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바로 이 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며 국립익산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박물관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만나봅시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물관 외부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물관 입구는 미륵사지와 마주한 방향에 있고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 지하 전시공간이 저희를 맞이하는데요. 이곳의 전시공간은 익산 백제실,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익산 백제실에서는 백제시대 익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제 왕실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금동제 유물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양한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륵사지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륵사지의 발굴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정엄구가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리정엄구란 탑 안에 모셔두는 사리, 즉 석가모니나 성자의 유골과 함께 넣은 각종 장식품인데요. 금으로 만든 정교한 장식들을 보면 당시 백제 왕실의 금속 공예 기술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실에는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금동관, 금동신발, 청동기,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백제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인 마한의 유적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물건들이지만 잘 보존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모두 보고 경사로를 통해 지붕 위에 올라가면 미륵사지 전체가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선선한 바람을 맞이하며 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일상 속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달래질 것 같네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좋을 더현대서울과 국립익산박물관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양한 건축 방법부터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축물 속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김세은, 그리고 저는 진행의 지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할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생활 속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순간들,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선택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 기준이 되는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오늘 학우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법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학우 여러분, 이번 대동제 잘 즐기셨나요? 축제 기간 동안 학교 곳곳이 정말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다 같이 손을 흔들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현장을 즐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연을 즐기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무대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SNS에 영상을 올리거나 직캠을 공유하는 문화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마 학우 여러분 중에서도 공연 영상을 한 번쯤 찍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학 축제와 공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촬영 문제와 저작권,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요즘 공연장이나 지역 축제, 그리고 대형 콘서트 현장에 가보면 무대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관객석 여기저기서 일제히 휴대폰부터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풍경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멋진 무대를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싶고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생생한 감동을 나중에라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에 너도 나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렇게 촬영된 짧은 영상들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틱톡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며 일종의 대중문화처럼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위에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수많은 창작적 요소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형태들은 저작물로서 확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무심코 촬영하는 공연 영상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복제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할 경우 법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특히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풀버전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거나 특정 아티스트만을 고화질로 집중해서 찍은 이른바 직캠 영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공연이 시작되기 전 본 공연 중 무단 촬영 및 녹음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부 대형 콘서트장이나 엄격한 클래식 공연장 등에서는 관객들이 객석에 입장하기 전부터 이러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티켓 부스나 안내요원들을 통해 촬영 금지에 대한 공지를 철저하게 진행하기도 하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공연 문화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직캠 문화의 양면성입니다. 과거의 공연 문화에서는 관객들이 공연 영상을 찍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나 플랫폼의 부재로 인해 그저 개인 소장용 홈비디오 정도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스마트폰의 스펙이 크게 발전한 요즘은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이 SNS와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공유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는데요. 특히 특정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한 공유를 넘어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무대의 온전한 권리를 가진 공연 기획사나 아티스트의 소속사와 불법 촬영을 하는 일부 관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에 올라온 일부 고화질 공연 영상들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전제를 이유로 원작자의 신고를 받아 강제로 삭제 조치 처분을 받거나 채널 자체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중음악 산업을 대변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역시 이러한 공연 및 음원 콘텐츠의 무단 촬영과 무분별한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해 대중문화 산업에 흔드는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이는 아무리 시작은 순수한 팬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더라도 그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범위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심각한 법적 책임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 전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동시 스트리밍 행위는 티켓을 구매하고 현장을 찾은 관객들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연 시장 전체의 소비 생태계와 티켓 판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욱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의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적인 현장이 아니라 기획자, 연출가, 기술 스태프 등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창작적 노력과 노동이 집약된 종합예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연을 진정으로 즐기는 팬들의 문화 역시 아티스트의 노력을 존중하는 배려와 권리 보호를 함께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성숙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안표 거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연 문화에서 저작권 못지않게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표 거래와 불법 안표상 문제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터무니없는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 공정한 예매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인데요. 특히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상적인 티켓 예매처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위조 티켓 사기나 사기 거래 같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며 법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안표 판매를 형사처벌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도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정예매로 의심되는 티켓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연예 기획사들은 공식 예매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예매 취소는 물론 팬클럽 영구 제명 및 현장 입장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코 팬들의 정당한 양도 문화를 억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공연 자체의 건강한 생태계와 현장의 권리, 그리고 공정하고 성숙한 관람 질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티스트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웃돈을 주고라도 구하려는 행위와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불법 안표 거래 행위 사이에 올바른 기준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 생각보다 그 경계선은 아주 일상과 매우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모르면 손해보는 대학생을 위한 법상식 라디오, 슬기로운 법률 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법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더불어 우리가 공연 저작권 문제와 함께 일상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매년 봄, 가을마다 뜨겁게 열리는 대학 축제 문화와 그 현장입니다. 대학교 축제 시즌이 되면 대중가수나 아이돌 무대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엄청난 수의 관객들이 스탠딩 구역으로 몰려들고 공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무대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저마다 휴대폰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드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연 관람의 과열로 관객들 간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축제나 대형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단순한 현장의 불편함을 넘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연법과 재난안전 관련 법적 기준을 통해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는데요. 현행 공연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운영자 및 축제 주최 측에게 관람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의 체계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진정으로 좋은 공연 문화라는 것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살피고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현장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노래 듣고 해외 사례에 관해 알아볼까요?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세계로 돌려보면 해외의 선진 공연 문화에서는 공연 중 촬영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공연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문화가 대중 전반에 걸쳐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유명 아티스트들의 독창적인 콘서트나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이 공연 자체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더욱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예 휴대폰 없는 공연 형태로 무대를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욘더는 특수 잠금 장치가 달린 전용 보관용 파우치로 공연장에 입장하기 직전 개인 휴대폰을 넣게 한 뒤 공연이 모두 끝나고 퇴장할 때야 비로소 잠금을 해제해주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브루노 마스는 욘더 파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2021년부터 2024년 이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서 휴대폰 없는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도는 관객들이 눈앞에 음악과 무대 연출에 온전히 스며들어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술적인 목적도 크지만 동시에 공연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촬영되어 온라인상에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강력한 의지가 함께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공연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법률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결국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본질과 기준은 단 하나로 결론지어집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땀 흘린 공연자의 창작적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함께 공연을 즐기는 동료 관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배려죠. 결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연 문화 역시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무대를 만끽하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권리와 매너를 단단하게 존중해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연과 축제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공연 영상 촬영과 저작권 문제, 직캠 문화의 책임, 그리고 안표 거래와 공연장 안전까지 생각보다 많은 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연을 즐기는 마음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안전도 함께 배려하는 태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함께 더 즐겁고 건강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소영,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 방송 목요 다큐에서는 재밌고 섬세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담아내고 지나쳤던 질문들을 꺼내보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방송을 들으며 다큐멘터리 속 타인의 시선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최휘서입니다. 방송을 하는 지금으로부터 딱 2주 전 건지대동제가 열렸었는데요. 다들 올해 축제는 잘 즐기셨나요? 올해는 어트랙션부터 큰 규모의 무대까지 여러모로 축제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진행된 불꽃놀이는 올해 축제를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축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간, 서울 코엑스에서는 대중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백상예술대상이 열렸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교양작품상 후보작들의 경쟁이 유독 치열했는데요.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라는 작품부터 넷플릭스의 유명 다큐멘터리까지 어떤 작품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후보작 중 최근 시즌2가 방영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아마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을 듣고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교육 흐름을 비교 분석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입니다. 처음 예고편을 보자마자 현실판 스카이캐슬을 보는 것 같은 흥미로움에 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각 나라의 치열한 학구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작년에 방영된 인재전쟁 시즌1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번에 시즌2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1은 크게 1부인 공대에 미친 중국과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의 교육 방식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의대 열풍이 불고 있죠. 서울 강남구, 특히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 진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 어린아이가 씩씩하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치과 의사를 꿈꾸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현정이입니다. 현정이는 벌써부터 의대 진학을 위한 학원에 다니며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으실 수 있지만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때 중등 수학을 모두 끝내고 중학생 때 고등 수학 과정을 끝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민규도 초등학생 때 의대 진학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의 공부 환경에 익숙해진 민규는 힘들어도 놀 수 없다. 지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 흐름은 2025년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역대 최고 기록과 지난 3년간 자연계 성적 최상위 학과 1위부터 20위 모두 의대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러한 의대 쏠림 현상은 곧 이공계의 위기를 뜻합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이탈자가 연간 100명 이하였던 5년 전과 달리 최근 5년간 공대 이탈자는 매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과연 무엇이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을 가져온 것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의대를 목표로 두는 교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 강국이었던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산업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1980년대, 당시 인기학과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공대만 가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망이 밝은 분야로 주목을 받았었죠. 1982년 조선업 생산량 세계 2위, 1986년 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 시작, 1980년대 최초 국산 PC 생산, 이 기록들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세계적인 기술 발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인데요. 혹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5년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무인 자동차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려 30년 전 일인데요. 세계적으로 앞서가던 한국에서 왜 이공계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지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IMF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분야가 바로 연구소와 개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진은 국가 산업에 대한 기여보다 개인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즉, IMF를 기점으로 연구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공대 기피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본 결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는 이유로 의대 진학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공계 이탈로 인해 언급되던 국가위기가 현실이 되는 때가 온 것인데요. 한국이 교육 방향성에 대한 위기 신호가 나타났던 그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알파고의 등장은 곧 AI의 가능성을 발견한 계기였고 세계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AI 산업의 등장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면서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AI 산업에 투자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중국 교육 방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락군처럼 중국의 명문학교 근처에도 학구방이 있는데요. 낡고 비좁지만 학군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너도나도 모여듭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정옌위는 어렸을 때부터 코딩과 수학을 좋아했는데요. 코딩을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옌이가 프로그래머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딥시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딥시크란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대화형 AI 플랫폼입니다. 만약 딥시크가 챗GPT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개발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딥시크의 창시자 량원펑입니다. 량원펑은 중국의 저장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장대학교에는 주커전반이 있습니다. 주커전반은 저장대에서도 상위 1%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꾸준한 창업 교육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물론 량원펑 또한 주커전 출신이었죠. 딥시크는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도 충분히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는데요. 그 바탕에는 젊은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교육 흐름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중국의 인재 양성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시 36분.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속 섬세한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모교 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아이들의 관심 분야와 꿈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다른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육성된 중국의 공학 인재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을까요? 베이징 대학과 함께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칭화대학교는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이곳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야오치즈는 2000년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했는데요. 현재 야오치즈 교수는 야오반을 꾸려 과학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외 경험의 기회도 주어지고 교수진과 함께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야오치즈 교수는 미국의 인류대학인 MIT, 스탠퍼드 같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이어가던 교수는 2004년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미국에서 활약하던 중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자국의 학자들을 불러오는 천인 계획을 세워 10년간 무려 7,000명의 인재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에서 충분한 부와 지원 조건을 보고 비교적 쉽게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은 연구 과제를 하려면 제안서를 쓰고 경쟁을 하고 발표한 뒤 선정이 되어야 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고 막막한데요. 열악한 환경의 한국 연구원들에게 중국은 높은 지원금과 연구 환경을 제시합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이 외국인 과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이런 결과 때문에 매년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공계 인재는 3만 명,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핵심 인재 2명 중 1명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한국의 미래 어떤 것 같나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귀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니 국가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연구에 대한 열망을 놓치지 않는 한국의 인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도현 학생은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학원과 취직의 기로에 서 있는 도현 씨는 창업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해 생활용품이나 친환경 제품과 같은 여러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서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오게 하는 꿈을 가진 도현 씨처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충분한 지원 속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한 연구실에서는 로봇 연구가 한창인데요. 평범한 로봇이 아닌 사람의 몸에 착용해 움직임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원 김승환 씨는 어느 날 사고를 당해 다리에 마비가 왔는데요. 그때 다시는 걸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입는 로봇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걸음을 뗐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연구자인 공경철 교수는 기술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받는 경험을 얻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한국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다큐멘터리는 끝이 납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과 슬픔이었는데요. 오랜 기간 지속된 탈이공계 현상이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녁 방송 목요 다큐도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의 공학 위주 교육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자격증으로 보호되는 직군에 몰리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함을 가지고도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의 인재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요.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인 인재 전쟁 시대, 우리의 인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모교 다큐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섬세한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의 정유경, 제작과 진행의 저는 최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